네, 안녕하세요. 연세리엠 피부과 이세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스티바와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비타민 A 크림이라고 해서 스티바라는 약이 한동안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고, 저도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스티바 처방 받고 싶어요. 그러고 병원을 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각광받고 유명하고, 마치 스티바를 바르면, 죄송합니다. 스티바를 바르면 주름이라든가 피부 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될 것처럼 여러 셀럽들이 나와서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시고 심지어 피부과 전문의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럼 이렇게 좋은 약이 왜 단종이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고요. 그렇다면 이 스티바를 대체할 만한 다른 대안이 혹시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스티바 단종이라는 게 건강 부분 기사에서는 굉장히 크게 얼마 전에 이제 8월 초에 이렇게 기사가 실렸는데요. 기사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만능 연고라는 이것 단종의 사재기까지 부작용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스티바 연고가 이 단종이 된 게 우리 의약품이라는 거는 일시품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입 의약품들은 일시품절이 뭐냐면 우리가 의약품이 들어올 때 의약품이 그 원료를 구하는 게 굉장히 의약품은 어떤 정제된 원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예를 들어 스티바라는 약을 미국 회사가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 회사가 단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원료는 인도나 아니면 중국이나 아니면 뭐 영국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원료를 수입해다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그 원료를 생산하는 그 나라에서 생산 라인에서 이게 물량이 너무 많아서 생산 물량을 다 못 댄다든지 아니면 그 원료 제조에 차질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문제로 혹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약이 들어오려면 식약처나 이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사항이 변경되거나 했을 때는 그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약이 일시품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우리 피부과에서 제일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가 독시사이클린이라는 약인데 이 약이 여드름에도 사용을 하고 혹은 주사라는 피부염이 있을 때도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낭염이나 다른 문제가 있을 때도 사용하는 그런 약인데 이 독시사이클린이라는 약도 일시품절이 된 적이 있었고요. 스티바도 이번뿐 아니라 그 이전에 일시품절이 됐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일시품절이 아니라 아예 스티바라는 약을 그 스티바를 만드는 회사 GSK 스티펠이라는 회사에서 아예 단종을 시켜버린 겁니다. 앞으로 만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만능 연고처럼 진짜 이 스티바가 뭐 주름에도 좋다 그러고 여드름에도 좋다 그러고 스티바를 바른 피부도 환해진다 그러고 뭐 심지어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스티바 때문에 피부과 의사들이 굶어 죽겠어요. 피부과 망하게 한다는 크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아마도 이거는 이런 식의 제목은 뭐 유튜브에서 소위 말하는 좀 어그로를 끌기 위한 그런 조금 강한 임팩트를 주기 위한 제목일 것 같은데 심지어 어쨌든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유명했던 크림이에요. 그래서 주름, 여드름, 모공 한 방에 해결하는 스티바의 연고 이게 뭐야? 뭐 이런 식의 기사도 많이 실렸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좋은 약이 왜 회사에서는 이걸 단종을 시켰을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스티바가 단종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면 돼요. 첫 번째, 판매량이 저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스티바를 대체할 수 있는 신약들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이렇게 좋은 약인데 왜 판매량이 저조했을까요? 그건 스티바가 갖고 있는 특유의 단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스티바가 어떤 약인지를 조금 봐야 되는데 이 스티바라는 약은 하는 이유 그 역할이 어떤 거냐면 스티바라는 연고를 발랐을 때 각질층의 턴오버를 증가시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피부 겉면에 제일 피부의 겉층을 이루는 게 각질층인데 이 각질층이 기존에 오래된 각질층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각질층으로 대체가 되는 것을 바로 각질층의 턴오버라고 그러는데 이 각질층의 턴오버되는 그 속도를 빠르게 하고 턴오버의 정도를 증가시키는 게 그 스티바의 어떤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이 스티바가 이렇게 각질층의 턴오버를 증가시키면서 이 안쪽에 우리가 피부는 겉에 표피층이 있고 그 안쪽에 진피층이 있죠. 진피층에서는 콜라겐 형성을 조금 촉진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또 피지 분비를 약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스티바라는 약은 기본적으로 여드름 약이에요. 나중에 이 활용 범위가 어떤 주름이나 혹은 뭐 그런 잡티 이런 쪽으로도 넓어지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스티바는 여드름 약이고요. 여드름은 모공을 각질이 막아서 생기는 거거든요. 각질층의 턴오버를 증가시켜서 모공을 막지 못하게 하니까
이 여드름의 피지 배출이 원활하게 되면서 여드름이 잘 안 생기게 되는 거고요. 또 역시 여드름의 기본적인 원인이 되는 피지 분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스티바가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전을 갖고 있는 약이죠. 근데 스티바가 판매량이 저조한 이유가 있어요. 자, 스티바의 허가 사항은 여드름과 광노화입니다. 광노화라는 거는 우리가 노화는 크게 내인성 노화하고 외인성 노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내인성 노화는 뭐냐면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늙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서 뭐 자연스럽게 특별히 내가 뭐 노화와 관계된 뭐 특별한 걸 안 해도 자연스럽게 늙는 그거를 내인성 노화라고 그러고요. 외인성 노화라고 그러는 거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늙는 게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서 그 노화가 좀 촉진될 수 있고 노화가 조금 더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즘에는 그 피부 관리를 하거나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 보면 젊었을 때는 치료를 하는 분이나 안 하는 분이나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연세가 드실수록 나이가 들고 내인성 노화가 많이 진행될수록 관리를 받는 분과 관리를 하지 않는 분의 차이가 점점 벌어집니다. 그 이유는 외인성 노화를 어떤 관리나 치료를 통해서 조절해 주기 때문인데 이 스티바가 외인성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광노화예요. 자외선에 의한 노화가 외인성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인데 이 광노화로 인한 주름이라든가 주름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인성 노화에 의한 주름하고 외인성 노화에 의한 주름이 있는데 외인성 노화, 그 광노화에 의한 주름에 스티바가 효과가 있고요. 잡티에도 효과가 있고 검버섯에도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 광노화라는 거를 줄여주는 게 스티바의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드름과 광노화, 기본적으로 여드름약으로 처음 출시가 됐는데 나중에 광노화까지 이게 그 적용 범위가 조금 넓어진 거죠. 자, 근데 그럼 과연 스티바를 바르면 이런 식의 검버섯, 이게 진짜 치료가 될까요? 혹은 이렇게 인상 쓰는 근육주름, 이게 치료가 될까요? 네, 정답은 치료 안 된다입니다. 이런 주름, 이런 그 잡티는 스티바의 기본적인 역할이 각질층의 턴오버를 증가시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잡티는 이 멜라닌 색소에서 만드는 멜라닌 세포에서 만드는 멜라닌 색소들이 각질층에 이렇게 퍼지면서 이 잡티가 보이는데 각질층의 턴오버를 증가시키면 물론 조금은 흐려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각질층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각질층 밑에 있는 기저층이라는 그런 층이라든가 아니면 그 밑에 진피까지도 이런 색소가 떨어져서 생기는 잡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잡티에는 스티바가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잡티는 스티바를 가지고 사실 뭐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좋아지지 않습니다. 또 주름 중에서 이런 주름. 자, 이런 주름은 미간 주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눈을 뜨면 생기는 이마 주름이라든가 이런 주름 아니면은 이렇게 심술근육 표정을 지으면 생기는 입꼬리가 처지면서 생기는 턱이 울퉁불퉁해지는 주름이 있어요. 그런 주름은 근육에 의한 주름이에요. 우리가 주름이라고 하면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이렇게 피부가 쭈그러지는 현상으로 보이지만 이 피부가 쭈그러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근육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티바는 그 근육의 작용을 못 해요. 다시 말해서 이런 미간 주름 같이 근육을 움직이면서 생기는 주름에는 스티바는 효과가 없어요. 스티바가 효과를 볼 수 있는 주름은 맨 우측에 있는 이런 주름들. 연세가 드시면서 생기는 약간 입 주변이라든가 피부 결이 약간 그러니까 뭐 입 주변의 주름이 스티바로 다 좋아지진 않습니다. 근데 약간 주름이 그 미세하게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미세한 주름, 팔자주름 같은 거는 스티바로는 안 돼요. 근데 피부 표면의 미세 주름이나 이런 것들은 피부 표면이 좀 매끄러워지면서 좀 완화가 될 수 있죠. 즉 스티바의 판매량이 저조했던 이유는 이런 주름이나 검버섯이 실제로는 그 스티바가 갖고 있는 효과보다 스티바가 나타낼 수 있는 그 능력보다도 그 효과가 일부 셀럽이나 유튜버 혹은 뭐 일부 피부과 의사들도 여기에 일조를 한 것 같은데 너무 과장돼서 이게 좀 알려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실망을 하겠죠. 그리고 신약이 개발되다 보니 기본적으로 스티바는 여드름 약이에요. 근데 사실 스티바를 여드름 치료 목적으로 처방하는 의사가 아마 요즘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로 생각이 돼요. 그 이유는 스티바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몇 가지 단점들 때문인데 이건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 스티바를 만드는 그 원료 트레티노인이라는 그 원료는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변질되고 불안정한 물질이고 이게 만드는 게 또 쉽지가 않아서 이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이유들로 스티바가 단종이 선언이 된 것입니다. 그럼 스티바가 갖고 있는 단점이 뭐냐? 자, 첫 번째, 불안정성이에요. 스티바는 공기 중에 노출이 되거나 빛을 받거나 혹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게 분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티바는 그 설명서에 보면은 개봉하고 가능하면 3개월, 6개월 이내에 다 사용하도록 그렇게
써 있고요. 보통 일반적인 항생제나 다른 연고제들은 그렇게 3개월, 6개월 만에 다 쓰라고 돼 있지 않거든요. 근데 스티바는 공기 중에 일단 개봉을 한 상태에서 이게 아무리 튜브에 들어있지만 어떤 불안정성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공기 중에 노출되지 말라고 그러고 그 연고에 따라서 어떤 연고들은 이런 알루미늄 튜브가 아니라 뭐 조금 더 편안한 제형으로 나오는 연고들이 있어요. 근데 스티바는 꼭 알루미늄 튜브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스티바가 이런 뭔가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빛이라든가 공기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알루미늄 튜브에 들어있는 연고 형태로 제조가 되는 거고요. 또 스티바는 그 실온 보관이 원칙이거든요. 스티바의 온도가 20도 이상 너무 올라가서 그래서 여름에 집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름에 그냥 집에 에어컨 안 틀어놓고 스티바 놔두고 외출했다 돌아오면 스티바가 좀 약효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온도에도 굉장히 민감한 그런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정성 때문에 그 원료의 불안정성 때문에 스티바의 어떤 효과의 일관된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고요. 역시 효과가 일관되지 않습니다. 여드름 치료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여드름 치료를 할 때 스티바를 처방하는 피부과 전문의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스티바는 그래서 요즘에는 여드름 치료하고 왜냐면 스티바보다 훨씬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스티바는 너무 오래된 약이에요. 이 스티바라는 약은 지금 사용한 지가 40년이 넘은 약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약이어가지고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 나오는 최신 여드름을 치료하는데 좋은 약들이 있는데 40년 전 약을 바르시겠어요? 안 바른단 말이에요. 그 의사들도 더 좋은 약이 나오면 좋은 약을 처방하지 기존 약을 처방하지 않거든요. 효과가 일관되지 않아요. 여드름에 대해서 효과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또 이 스티바가 그 주름이나 어떤 잡티에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주름이나 잡티에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스티바의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1년 이상 장기 도포가 필요합니다. 꾸준한 장기 도포가 필요하고 장기 도포를 해서 어느 정도 좋아진 후에도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2-3번 이상 계속해서 도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도포하려면 수능도가 좋아야 되는데 수능도가 떨어집니다. 자, 수능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약을 쓸 때 약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이 약에 환자분들이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가 바로 수능도인데요. 쉽게 접근한다는 건 뭐 구입이 용이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바르기가 좋아야 돼. 이건 바르는 약이잖아요. 스티바는. 바르기가 좋아야 되는데 스티바 발라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냄새가 좋지 않아요. 냄새가 뭔가 그 약간 독한 코를 찌르는 듯한 화학약품 냄새가 납니다. 스티바가. 그리고 바른 후에 느낌이 스티바 기제 자체가 이게 오래된 약이라고 그랬죠. 40년 전 약이기 때문에 기제가 그때로부터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바르면 번들거리고 끈적이고 저는 사실 스티바를 밤에 바르고 자면은 그 번들거리고 뭔가 이렇게 모공을 막는 것 같은 답답한 느낌 때문에 자다가 막 얼굴이 가려워가지고 계속 만지게 결국은 세수해서 스티바를 닦아내지 않으면 잘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바른 후에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게 수능도가 떨어지죠. 근데 이런 약을 장기간 계속 도포해야 된다? 이거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스티바는 부작용이 많은 약이에요.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자결감. 발랐을 때 열감이나 가려움 같은 게 느껴져요. 홍반, 가려움, 따가움, 각질. 자, 스티바가 각질의 턴오버를 증가시킨다고 그랬어요. 좋게 얘기하면 각질의 턴오버를 증가시키고 오래된 묵은 각질을 떼어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쉽게 얘기하면 각질의 턴오버를 증가시키는 방법 때미는 거죠. 때밀면 각질의 턴오버가 증가합니다. 자, 근데 피부과 의사들 때를 밀지 말라고 그래요. 왜 때를 밀지 말라고 그럴까요? 때를 미는 과정 중에서 과도하게 각질을 우리가 필요한 거 이상으로 벗겨내기 때문에 또 피부 자극을 많이 주기 때문에 피부과 의사들이 피부 장벽이 망가지니까 그 때를 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여기서 나오는 스티바의 부작용이 바로 이런 때를 밀었을 때 강하게 때를 밀었을 때 나타나는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때 세게 밀고 와 보시면은 뭐 다 때 밀어 보신 적 있으시죠? 아시겠지만 때 세게 밀면은 막 후끈후끈하죠. 따갑고 뻘개지고 가렵고 그러다가 며칠 전에 막 각질 벗겨지고 스티바가 바로 그런 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티바를 바를 때 처음 바르는 분들은 아주 작은 농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적응 기간이 필요하니까 뭐 2-3일에 한 번씩 바르고 보습제나 다른 어떤 기제랑 좀 또 이게 섞어서 희석을 해서 바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접근도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스티바가 이런 단점들을 갖고 있어서 당연히 아무래도 의사들이 사실 피부과 의사들이 예전에 스티바 처방을 많이 안 했습니다. 스티바 처방이 확 늘어난 게 몇 년 전에 우리 뭐 피부과 선생님들이나 혹은 유튜버들이 스티바 얘기 자 쉽게 주름이 좋아지고 잡티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 들으면 솔깃하죠.
누군가 내가 병원에 가지 않아도 피부과를 가지 않아도 집에서 내가 간단히 연고만 써도 주름이 좋아지고 잡티가 좋아진다더라. 이것만 쓰면 피부과 안 가도 된다던데 굉장히 솔깃하죠.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은. 자, 그러면서 이제 유튜버들이나 아니면은 피부과 일부 선생님들이 쉽게 얘기하면 약간은 그 주목도를 받기 위해서,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거를 띄운 것 같은데, 그러면서 스티바 처방이 한 3, 4년 전부터 급격히 늘어납니다. 다만 그 급격히 늘어난다는 게 우리 피부과 의사들 입장에서 전에 제로였었는데, 거의 제로였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두세 분 혹은 서너 분이 이걸 처방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정도는 제약사 입장에서 볼 때는 제약사의 수익성을 담보할 정도로 크게 판매량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스티바를 처방받은 분들이 그러면 그 이후에 스티바를 처방받으러 또 오시냐? 제가 지금까지 저도 꽤 많이 스티바를 처방해드린 것 같은데, 스티바를 처방받은 분 중에 그 이후에 꾸준히 스티바를 처방받으러 오는 분들은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인 것 같아요. 왜일까요?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단점들 때문에, 발랐을 때 느낌이 좋지 않고 바른 후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바르지 못하고 중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스티바의 제가 너무 이제 단점이나 이런 것만을 말씀드렸는데, 스티바가 분명히 그런 어떤 피부의 주름이라든가 잡티의 일부 효과를 나타내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잘 바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이미 적응을 잘해서 잘 바르는 분들이 계실 건데, 그런 분들은 갑자기 스티바가 단종됐다 하니까 좀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나는 어쨌든 이걸 잘 바르면서 이런 특별한 부작용 없이 잘 발랐는데 이게 단종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또 우리나라 그 제약사들이 굉장히 발빠르거든요. 발빠르게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스티바의 대체품들을 만들어 놨어요. 스티바의 성분이 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인데, 그 원료를 이제 GSK가 가져가지 않으니 남는 원료가 있겠죠. 그 원료를 국내에 들여와서 이 나노팜이라는 회사, 더유라는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프로즘 A 크림, 20 크림, 이게 스티바 0.025%가 들어있는 그 약들입니다. 스티바가 원래 출시가 될 때 0.01%, 0.025%, 0.05%, 0.1% 이렇게 4단계로 출시가 됐어요. 보통 스티바를 써서 주름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0.05%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서양인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분들이 피부가 좀 민감하기 때문에 보통 0.01%에서 시작을 해서 0.025로 올라가고, 0.025에서 괜찮은 분들은 0.05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0.025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해외에서 주름에 관련된 스터디가 많이 된 건 0.05%짜리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스티바 대체제로 나온 프로좀 A나 20는 국내 제약사가 만들었잖아요. 글로벌 시장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0.025%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응을 위한 0.01이라든가 더 효과가 좋은 0.05는 없어요. 0.025%만 국내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피부과 병원에 가시면은 물론 병원에 따라서 처방하는 병원이 있고 안 하는 병원이 있겠지만 처방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스티바, 아까 제가 잡티 말씀을 드리다 좀 빠뜨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잡티 외에도 기미 치료를 위해서 스티바를 바른다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기미에는 저는 스티바 절대 바르지 않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스티바는 단점으로 말씀드린 게 이런 어떤 자극감, 자결감이나 홍반, 가려움, 따가움, 각질 같은 자극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자극감 때문에 피부의 장벽이 약해지고 피부의 어떤 보호층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염증이 더 잘 생기게 돼요. 그래서 기미가 있는 분들은 뭔가 자극이 심하거나 염증이 심하면, 이 기미는 다른 잡티랑 달라요. 보통 잡티랑 기미를 구별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미랑 잡티는 엄연히 다릅니다. 잡티 치료에는 스티바를 좀 써도 돼요. 기미 치료에 스티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스티바를 바르시다가 오히려 기미가 더 진해지고 나빠지는 경우도 많고요. 이 스티바라는 약을 바르면 또 이 피부가 얇아지면서 일시적으로 피부가 좀 얇아져요. 결국은 피부가 튼튼해지고 하겠지만 일시적으로 피부가 좀 얇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 햇빛에 피부가 좀 민감해져요. 그래서 낮에 우리가 기미의 제일 큰 악화 요인이 자외선이죠. 자외선에 스티바를 바르다 보면 피부가 좀 예민해지기 때문에 기미가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미가 있는 분은 스티바 절대 안 바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좀 A나 20 크림 같은 경우에도 내가 기미가 있어서 기미가 좋아지고 싶다 해서 스티바 이런 크림을 바르는 거는 하지 않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앞에 스티바가 단종된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신약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뭐냐면 레티노이드라는 성분의 그 세대를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이 레티노이드가
스티바 성분에 들어있는 그 트레티노인이라는 그 성분이 레티노이드라는 큰 그룹에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레티노이드라는 큰 그룹이 있고 그 안에 뭐 트레티노인이라든가 뭐 레티닐 에스터 혹은 레티닐 뭐 팔미테이트 뭐 레티노이드 게시드 뭐 여러 가지 그 레티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레티노이드라는 큰 범주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트레티노인, 스티바에 들어있는 트레티노인이 레티노이드 게시드라고 하거든요. 그게 스티바에 들어있는 그 성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트레티노인은 1세대예요. 이 레티노이드 중에 퍼스트 제너레이션이 트레티노인이 들어있고요. 2세대로 넘어가면서 에트레티네이트, 아시트레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2세대는 바르는 약이 없어요. 2세대는 그 우리가 트레티노인은 바르는 약이 있죠. 스티바가 2세대는 바르는 약이 없고 바로 3세대로 넘어와서 3세대 아다팔렌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 아다팔렌이라는 약은 이 아다팔렌이라는 약도 이 3세대 약이 나온 지가 한 20년쯤 됐어요. 제가 이 아다팔렌 제가 이제 피부과 레지던트를 하면서 피부과에 몸 담은 지가 20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이 3세대 약이 나온 게 제가 레지던트 때, 제가 아직 햇병아리 피부과 의사일 때 우리나라에 그 아다팔렌이 출시가 되면서 막 여기 이제 여드름 약 바르는 여드름 연고에 굉장히 좋은 게 나왔다 그러면서 제약회사에 선전도 하고 저도 학회에서 아다팔렌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3세대 아다팔렌이 나온 지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바 1세대 그 레티노이드 트레티노인이 스티바가 나온 지는 진짜 한 40년 정도 된 굉장히 오래된 약이란 말이에요. 3세대 아다팔렌이라는 게 있고요. 4세대에 이제 최근에 몇 년 전에 나온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트리파로텐이라는 약이 성분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아다팔렌이라는 게 피부과에서 여드름 약 중에는 아마 가장 여드름 연고 중에 가장 많이 처방하는 약일 것 같아요. 이거 20년 된 약인데 지금도 피부과에서는 이 약 제일 많이 처방하거든요. 많이 여드름 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페린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이 바로 아다팔렌 0.1%가 들어있는 그런 약이고요. 국내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디투오겔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 약은 아다팔렌 역시 0.1%가 들어있는 국내 제약사에서 나오는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트리파로텐이라는 최근에 한 3, 4년 전에 나온 약이 있다고 그랬죠. 트리파로텐 0.005% 아클리프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이런 신약이 나왔기 때문에 그 스티바라는 약이 단종이 된 거죠. 이런 신약이 훨씬 좋으니 피부과 의사들이 요즘에 여드름 치료할 때 스티바 처방 안 하거든요. 이게 피부과 의사들이 스티바 처방을 안 하는 게 그 스티바를 처방받아서 바르면은 진짜 이분이 피부과에 안 와도 될 정도 피부가 좋아서 처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드름 약으로서 단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처방을 안 하는 거예요. 피부과 의사들이. 좋은 약이 있는데 굳이 그걸 처방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다만 이제 몇 년 전부터 막 그 일반인들에게 스티바가 알려지면서 스티바를 처방해 주세요라고 이제 그거 처방을 원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원하시니까 처방을 해드리긴 했지만 별로 피부과 의사들은 사실 피부과 스티바의 효과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을 갖고 있고 스티바가 갖고 있는 그런 단점들 때문에 스티바를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러면 궁금하실 거예요. 이 스티바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신약들, 아다팔렌이나 트리파로텐이 스티바 같은 효과를 내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티바는 기본적으로 여드름 약이에요. 아다팔렌이나 트리파로텐도 여드름 약이에요. 여드름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레티노이드들이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광노화, 주름이라든가 잡티에 대해서 허가 사항으로 등재가 돼 있는 그 의약품으로 돼 있는 레티노이드는 트레티노인, 그러니까 스티바가 유일한 약입니다. 아다팔렌이나 트리파로텐, 이 아클리프나 이런 약들은 주름이나 이런 쪽에 광노화에 사용되도록 허가 사항에 들어있지 않아요. 얘네들은 그냥 온리 여드름 약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얘네들도 레티노이드이기 때문에 레티노이드가 갖고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각질층을 빨리 턴오버 시킨다든가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그런 주름이나 광노화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스터디를 했던 논문들이 막 요즘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아다팔렌으로도 스티바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아다팔렌이 이제 신약이 나온 이유는 뭐겠어요? 스티바 1세대 스트레티노인이 아니라 그다음에 3세대, 4세대가 나온 이유는 점점 자극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근데 자극감이 줄어든 대신에 그런 어떤 광노화, 주름이나 이런 데 대한 효과도 좀 같이 줄었어요. 근데 아다팔렌을 썼더니 스티바 정도의 스티바 0.05% 정도의 비슷한 효과가 나왔다. 이런 논문들이 요즘에 사실 좀 꽤 있긴 해요. 근데 그 논문들이 잘 디자인된 대형 논문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논문이 하나 나왔다고 그게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게 스터디 디자인을 잘하는 여러 사람한테 활용을 해보고 몇 년간 그 사용한 데이터가 모여야 그 논문이 인정을 받는데 그렇게 잘된 논문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프레이블이라는 건 허가사항 외의 사용으로 아다팔렌 역시 주름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아다팔렌도 스티바가 0.01%, 0.025, 0.05, 0.1 이렇게 퍼센트가 나눠져 있듯이 아다팔렌도 0.1과 0.3으로 나눠져 있고요. 우리나라에 출시된 여드름 약은 0.1%예요. 근데 해외에서 주름이나 이런 데 스터디를 했던 건 아다팔렌 0.3%인데 아직 우리나라에 0.3% 아다팔렌 제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0.1% 아다팔렌 제제는 사실 주름이나 뭐 어떤 피부의 잡티를 좋아지게 개선시키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역시 아다팔렌을 발랐을 때도 스티바보다는 물론 훨씬 덜하지만 자극감이 있어요. 얼굴이 좀 빨개지고 각질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아토피가 있거나 지루 피부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스티바 절대 바르시면 안 되거든요. 스티바 피부 좋아지려고 스티바 발랐다가 아토피나 지루 피부염 있는 분들은 피부 다 뒤집어지고 거의 평생 사라지지 않는 주사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다팔렌 역시 스티바보다는 자극이 적지만 레티노이드 갖고 있는 그런 특성 때문에 피부 자극이 있을 수 있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신약 4세대 레티노이드가 트리파로텐인데 아클리프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클리프라는 약도 그런 주름이라든가 이런데 어쨌든 얘도 레티노이드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주름이나 이런 치료를 할 때 보조적으로 이거를 처방하는 피부과 의사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보진 않았는데, 근데 이 약 역시 자극감이 있고 아직까지는 이 약이 주름이나 잡티에 효과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저 판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지만 어쨌든 레티노이드가 갖고 있는 각질층의 턴오버라는 특징 때문에 잘 바르면 피부 결은 좀 매끄러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고, 다만 이 아크리프는 자극감이 조금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크리프를 그냥 바르시면 안 되고 아주 천천히 아주 소량씩 발라서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이 아클리프 역시 이 레티노이드 제제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발랐을 때 발림성이 별로 좋지가, 이게 바르는 느낌이 썩 좋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클리프는 그래도 예전 스티바보다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스티바의 그 코를 찌르는 화학약품 냄새라든가 바르고 막 번들거리는 불편함 이게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이거를 조금 더 희석할 때 조금 뻑뻑한 보습제보다는 그래서 요거를 좀 희석하는 부드러운 그런 로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믹스를 해서 바르면은 요게 조금 그래도 바를만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조금씩 요거 아클리프라는 약을 이제 조금씩 처방을 좀 늘려가고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자, 어쨌든 제가 오늘 이 스티바가 단종된 이유라든가 스티바의 어떤 왜 단종이 됐는지, 그리고 그 대체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뭐 많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 스티바에 대해서 되게 좋다는 얘기만 많이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얘기들이 조금은 뭐 생소하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스티바 다른 의사들 좋다 그러는데, 유튜버들 좋다 그러는데 스티바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를 하네. 병원이 망하지 않으려고 그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스티바가 나왔다고 해서 피부과 의사들 망했나요? 망하지 않습니다. 왜 망하지 않느냐? 스티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조금 어떤 병원에 대한 접근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대체품으로 스티바라든가 혹은 이런 트레티노인 제제를 사용해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사용하실 때는 어쨌든 굉장히 좀 조심해서, 이게 단점이 좀 많은 약들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너무 맹신하는 거는 금물이라는 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조금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공주님이 안녕하세요. 여드름에 가장 효과적인 연고는 뭔가요, 원장님? 하셨는데요. 이거는요, 뭐가 제일 효과적이다라는 거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드름이라고 통칭해서 부르지만 염증성 여드름이 있고요. 혹은 뭐 염증성 여드름, 면포성 여드름이 있고, 혹은 그 여드름이 있으면서 피부가 굉장히 기름진 사람도 있고요. 여드름이 있으면서 피부가 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각각의 다 필요한 연고라든가 약이 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가 굉장히 기름지면서 면포성 여드름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아다팔렌이라든가 트리파로텐, 그런 최근에 나온 레티노이드 계통의 약들이 뭐 제일 도움이 되는 약들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피부가 굉장히 민감하고 아토피 같은 게 있으면서 여드름이 있다. 근데 그런 분한테 아다팔렌이나 트리파로텐을 막 발라라. 그건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그게 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혹은 저는 염증 여드름, 면포는 많이 없는데, 화이트 헤드는 많이 없는데, 하나 났다 하면은
이 세게 염증이 올라와요. 근데 그런 분한테는 지금 말씀드린 레티노이드 계통의 약들은 사실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런 분한테는 항생제 계통의 약이나 아니면 벤조일 페록사이드 뭐 이런 계통의 다른 여드름 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뭔가 이게 여드름뿐 아니라 모든 병이나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탈모의 가장 좋은 치료는 뭔가요? 가장 좋은 치료는 없어요. 여러 가지 치료를 다 하면서 같이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드름의 가장 효과적인 연고, 이거는 뭐 어떤 게 제일 효과적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아무리 연고를 발라도 진짜 피부도 기름지고 면포도 많고 그런데 아무리 아다팔렌을 바르고 트리파로텐을 발라도 전혀 효과가 없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치료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자의로 선택해가지고 뭐 그냥 뭐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이런 것보다는 진료를 받고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받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제니킴님이 탄력에 좋은 연고도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오늘 말씀드린 스티바 같은 그런 레티노이드 계통 약들이 그러니까 어떤 피부를 탱탱하게 하는 이 탄력, 피부의 탄력이라는 거는 피부가 결이 매끄러워지고 주름이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피부 탄력을 이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안에 피하 지방이거든요. 이 안에 피하 지방을 채워주는 연고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 건 없고 피부 결을 조금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연고가 바로 지금 오늘 말씀드린 레티놀 스티바라든가 뭐 이런 연고고 혹은 아다팔렌이나 트리파로텐 같은 약들도 약간의 그런 피부결을 매끄럽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가 되는 그런 연고라고 생각이 되고요. 화장품에 많이 들어있죠. 화장품에 이제 주름 개선 화장품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 레티노이드 성분이 들어가요. 근데 주름 개선 화장품에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트레티노인이나 아다팔렌 혹은 트리파로텐 같은 거는 화장품에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효과도 강한 대신에 그만큼 부작용이 많은 약들이기 때문에 화장품 성분으로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 스티바가 그렇게 막 많은 유튜버들이나 뭐 일부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너무 좋고 이것만 바르면 다 좋아지는 것 같지만 화장품에도 막 넣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단점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스티바라는 약은 스티바 그 탄력에 좋은 연고라는 거는 피하 지방을 채울 수 있는 연고는 없지만 피부 결을 좋아지게 하는 거는 피부가 너무 얇고 아주 민감하지 않은 분에게는 이런 트레티노인 제제들이 어쨌든 피부 결을 매끄럽게 하는 데는 좀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네, 뭐 이건 이제 스티바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다른 질문들을 좀 주신 분들이 네. 녹차라떼님이 아다팔렌이 디페린인가요? 그럼 디페린 바르면 스티바랑 같은 효과로 여드름뿐 아니라 잔주름에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저 녹차라떼님 제가 말씀드린 그 방송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봐주세요. 제가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아다팔렌이 그 3세대 레티노이드고요. 아다팔렌이라는 성분이 디페린 맞습니다. 디페린이고요. 우리나라에는 뭐 디토겔이나 이런 다른 이름으로 국내 제약회사에서 나오고 있고요. 근데 광노아, 스티바처럼 주름이나 잔주름이나 이런 데 효과가 있다라고 허가사항에 딱 받은 제대로 스터디가 된 건 사실은 스티바가 유일하고요. 아다팔렌 역시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문들은 나오고 있지만 확실하게 얘가 주름에 효과가 있다라는 건 밝혀진 거는 아직까지는 확실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또 그런 주름에 사용하는 아다팔렌, 우리나라에는 0.1%만 출시가 되고 있는데 해외에서 주로 스터디가 되는 건 0.3%예요. 우리나라에 나오는 아다팔렌은 좀 약한 아다팔렌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주름에 진짜로 효과가 있을지는 피부 결은 조금 부드러워지긴 하거든요. 저도 아다팔렌 처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면은 이걸 바르는 환자들이 피부 결이 약간 그러니까 여드름 때문에 처방을 합니다. 근데 피부 결이 약간 부드러워지는 그런 경향은 있을 수 있는데 잔주름에도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어요. 트리파로텐 같은 약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 김영복 님이 대체로 멜라논 크림은 어떨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멜라논 크림은 그 안에 그 성분이 트레티노인 성분이랑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하는 미백 성분이랑 스테로이드 약이 들어있는 그게 바로 멜라논이라는 약의 그 주성분인데요. 스티바를 대체하기 위해서 멜라논을 바르는데 이게 조금 그 멜라논에 들어있는 하이드로퀴논이라는 그런 미백 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하게 바를 경우에는 좀 피부 부작용, 흑피증이라고 하는 오히려 피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약이고 멜라논 크림이
기미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근데 멜라논 크림도 굉장히 그 자극이 많이 심한 약이거든요. 멜라논 자극이 심한 약이어서 멜라논 크림을 스티바의 완전한 대체로 해서 얼굴 전체적으로 막 멜라논을 바른다. 이거는 저는 별로 추천하진 않고요. 하지만 멜라논 크림이 진짜 잡티가 이제 예를 들어 손등에 있는 검버섯이나 이런 걸 치료할 때 저도 이 멜라논 계통의 미백 크림 많이 처방하거든요. 손등에 잡티 같은 거를 치료할 때 멜라논 크림을 레이저 치료하면서 그 멜라논 크림을 좀 같이 바르면 레이저 치료만 하는 것보다 멜라논 크림을 같이 발랐을 때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스티바처럼 주름을 뭐 좋아지게 한다고 얼굴 전체적으로 멜라논을 바르면 피부가 다 뒤집어질 거예요. 자극이 굉장히 심한 약이어서 멜라논은 그렇게 스티바 대체처럼 바르는 거는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네. 윤고우님이 이거는 스티바랑 관련 없는 질문인 것 같은데 뭐 필러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필러 말씀하셨는데 잠깐 얘기를 드리면은 눈밑이랑 눈두덩이 꺼진 부분에 필러를 하고 싶은데 유가종 그런 부분이 너무 걱정되는데 안 맞는 게 나은가요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필러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필러지만 필러는 그 재료가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히알루로닉 애시드라는 그 성분이고요. 그 외에도 뭐 PLLA, 뭐 PLA, 뭐 PCA,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성분의 필러들이 있어요. 필러의 종류에 따라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 그런 유가종을 만들 수 있는 필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필러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히알루론산 필러 같은 경우에는 유가종의 위험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 히알루론산 필러를 맞고 유가종이 생긴다고 하면은 뭔가 그 필러 이후에 무슨 염증 반응이 굉장히 그분의 어떤 특이 체질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심했거나 뭔가 굉장한 문제가 있거나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정상적으로 눈 밑에 필러 치료를 했는데 유가종이 생기고 그런 일은 없고요. 근데 이제 다만 히알루론산이 아니라 다른 계통의 필러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스컬트라 이런 필러들이 있죠. 스컬트라도 일종의 필러인데 그런 필러를 맞고 나서는 생긴 유가종의 보고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맞고 싶다 생각하시면 히알루론산 필러를 맞으시면 되고 또 히알루론산 필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히알루론산 필러는 녹이는 약이 있어요. 필러 중에서 유일하게 녹이는 약이 있는 필러는 히알루론산 필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사를 맞고 나서 예를 들어 필러가 조금 과했다거나 과해서 눈두덩이가 좀 너무 꺼진 걸 채웠는데 너무 과하게 채워졌다거나 뭐 그랬을 때는 히알루론산 필러는 녹일 수도 있으니까 뭐 히알루론산 필러를 맞으신다 그러면은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김영복님이 잡티 CO2 치료 레이저 후에 3주 됐는데 딱지 떨어지고 붉은기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화이트닝 레이저 받아도 될까요? 색소 침착에 도움이 될까 해서요 하셨는데 아니요 아직 붉은기가 그리고 여러분들 그 어디 다쳐가지고 긁혀가지고 딱지 앉은 다음에 딱지 떨어지기 게 3주 지나면 그 붉은기 다 없어지나요? 살짝만 긁혀도 그런데 정을 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 정상적인 피부 조직을 꽤 진피층까지 날려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 진피층까지 날려버린 그게 이제 회복이 되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아직 3주 정도 지났는데 붉은기가 남아있는 상태라 그러면 글쎄요, 제 생각에는 벌써 화이트닝 레이저를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붉은기나 아직 남아있는 염증 반응이 더 잘 치료가 되도록 지금은 자외선 노출은 좀 줄이시고 혹시라도 그게 좀 우려되면 겉에 뭐 디오던 같은 걸 좀 조금 더 붙여보신다든가 뭐 이러는 게 저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뭐 지금 먼저 전 빼고 나서 3주 됐는데 화이팅 레이저 받고 그러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SY0124님이 스티바 단종되는 이유가 뭔가요 하셨는데 이거는 굉장히 장황하게 제가 앞에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한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앞에 돌려서 다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질문 주신 것도 제가 어느 정도는 답을 드린 것 같고, 예, 오늘 스티바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한 분 정도 더 질문 한번 볼까요? 그레이스 님이 1년 반 전에 스티바 0.025 구해서 냉장 보관했다가 딱 어제부터 꺼냈었는데 괜찮을까요? 일단 얼굴에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얇아서 스티바를 꾸준히 섞어도 될까요? 말씀하셨는데, 그레이스 님 그 스티바 설명서를 잘 보시면 스티바 설명서에 20도 이하 상온 보관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스티바를 그래서
냉장 온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온도에 실온에 보관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요즘에 보니까 화장품 냉장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 온도에 보관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냉장고에서 1년 반 정도를 보관했으면 스티바의 어떤 효과가 좀 떨어졌을 것 같아요. 스티바가 떨어졌을 것 같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게 약이 상해서 뭐 얼굴에 발랐을 때 무슨 바로 지금 약국에서 새로 나온 싱싱한 스티바를 사서 바른 거랑 1년 반 동안 냉장고에 넣어놓은 걸 바른 거랑 무슨 얼굴에 트러블이 더 생기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레이스님이 기대하시는 그 효과가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올해 이렇게 특히나 냉장 보관을 하셨다고 그러면. 그리고 피부가 만약에 그레이스님 피부가 얇아서 보면은 그 피부가 좀 하얗고 혈관이 많이 보이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혹은 피부가 좀 얇고 예민해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 추워지거나 그러면은 금방 건조하고 가렵고 각질도 일어나고, 로션 안 바르면 세안하고 로션 안 바르면 피부가 막 땡기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스티바를 바르고 나서 피부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꼭 스티바를 바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스티바랑 그 보습제를, 그 비율을, 보습제를 좀 많이 섞어놔 가지고, 그 보습제를 많이 섞어서 많이 희석을 해가지고 한 2, 3일에 한 번 정도 처음에 시작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적응이 되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조금씩 바르는 뭐 횟수를 늘린다거나, 그 스티바의 그 섞을 때 바르는 그 스티바의 어떤 용량 정도를 조금 늘린다거나, 그렇게 한번 적응을 해봐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진짜로 아토피 피부염이 있거나 지루 피부염이 있거나 진짜로 피부가 너무 예민하거나 그런 분들은 아예 안 쓰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안 쓰시는 거 더 권해드립니다. 네. 네, 그레이님이 하이드로퀴논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많던데 차라리 멜라논 크림 바르지 말고 트레티노인 농도 강한 걸 바르는 게 나을 수 있을까요? 트레티노인도 피부 턴오버를 빠르게 해서 멜라닌도 빠르게 밀어내서 배출시켜 준다던데, 트레티노인 잘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미백엔 하이드로퀴논일까요? 하셨는데요. 어, 이게 어떤 잡티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어, 만약에 제가 앞에도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기미 때문에 트레티노인을 바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강한 트레티노인을 뭐 발라서 턴오버를 시킨다. 만약에 이게 기미라고 하면은 안 바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히려 바르고 나서 기미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바르시려고 하는 부분이 검버섯, 그 중에서도 뭐 지루각화증이라든가 하는 피부가 조금 이게 피부 각질층이 두꺼워지는 그런 검버섯들이 있어요. 오히려 피부가 각질층이 전혀 두꺼워지지 않으면서 그냥 얇게 납작한 검버섯은 사실 트레티노인 발라도 별로 효과 없고요. 각질층이 조금 두꺼워지는 검버섯들은 강한 트레티노인을 열심히 바르면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바르실 때는 항상 그 국소적으로 그 자리만 조금씩만 바르시고, 만약 우리가 이 검버섯이라든가 잡티가 생기는 게 단순히 그 각질층의 턴오버만 증가시킨다고 해서 그 잡티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각질층의 턴오버를 증가시켜서 잡티가 없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때 세게 밀면 잡티 없어지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그 멜라닌 색소가 각질층의 피부의 턴오버와 관계되어 있는 각질층의 그 멜라닌 색소가 뿌려진 것도 있지만, 그 아래 기저층이라든가 더 아래 진피층부터 올라오는 그런 잡티들은 사실 이 트레티노인만 바른다고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하이드로퀴논은 약간 그런 쪽에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하이드로퀴논이 들어있는 화장품들이 있는데, 하이드로퀴논만 들어있는 화장품을 쓸 때 사실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 논문도 많고요. 하이드로퀴논을 바르고 그리고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게 옛날에 그 클리그만 포뮬러라고, 그 클리그만이라는 그 미국의 피부과 의사 그 교수님 성함인데, 클리그만이라는 선생님이 하이드로퀴논이랑 레티노이드랑 스테로이드를 섞는 이 제제를 만들어서 하이드로퀴논 포뮬러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테스트했더니 이게 그 잡티나 이런 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기미 같은데. 그래서 이게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 하이드로퀴논이 뭐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뭔가 이렇게 섞인 복합 제제가 됐을 때는 서로 간에 약간의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어쨌든 이런 멜라논 같은 하이드로퀴논과 레티노이드가 섞여 있는 이런 제제들이 자극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바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소적으로 조그만 잡티에 그냥 살짝 발라본다. 이건 얼마든지 해보셔도 되는데, 조금 넓은 부위에 바르실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질문도 제가 좀 답을 드려본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